재벌 드라마를 보시면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있죠. 바로 형제들끼리 회사를 놓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일어난 경영권 분쟁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삼성, 두산, 한진, 롯데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전부 형제끼리,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평소엔 서로 돕고 살다가도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원수가 된다고요. 재벌가의 대물림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단연 현대그룹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던 현대는 건설부터 자동차, 중공업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현대는 국내 1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그룹이었죠. 중동에서 큰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삼성조차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대 제국도 내부의 균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몽구와 다섯째 아들 정몽원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 이른바 왕자의 난이 터진 것이죠. 이 사건의 충격파로 현대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고 한국 경제 지형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두 형제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 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만든 뒤 넷째 동생인 정세영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현대차는 곧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만들어냈고 정세영은 그때부터 포니 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1987년 정주영 회장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세영이 현대그룹의 대표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정주영을 대신할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것이죠. 아들 정몽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은 통일국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며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14대 총선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 무려 12석을 얻으며 제3당까지 올라섰습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정주영은 현대그룹에 막강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솥대를 끌고 가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400만 표를 받고 3위에 그쳤어요. 낙선한 거였죠. 이에 당시 회장직을 맡고 있던 정세영은 당선자였던 김영삼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김영삼의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현대그룹은 극심한 정치 보복을 당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혔고 미국계 시티은행만 겨우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금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1996년 회장직을 맡은 지 10년 만에 정세영은 조카 정몽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현대의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정몽구가 처음으로 그룹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죠. 원래 현대에는 큰아들 정몽필이 있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정몽구가 사실상 장남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구는 1970년 현대에 입사한 뒤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거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1977년에는 현대중공업 초대 사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주도권을 가져왔고 현대 차량을 합쳐서 철도 차량 사업까지 확장했죠. 이런 성과를 본 정주영 회장은 정몽구의 경영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정몽구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현대차는 동생 정세영이 키운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정몽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1995년 현대차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몽구는 아버지 정주영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죠. 재계에서도 정몽구의 승계는 확실하다고 봤어요. 경영 능력도 인정받았고 과거 특혜 분양 사건 때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갔던 일도 있어서 정주영이 늘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눈길은 다섯째 아들 정몽원에게도 가 있었습니다. 정몽원은 1948년생으로 정몽구보다 10살 아래 동생이었어요. 보성고를 나온 뒤 연세대 국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학창 시절엔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길 꺼렸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촌스럽다는 뜻으로 촌색시나 촌달기라고 불렀죠. 대학을 마친 뒤 정몽원은 현대중공업 차장으로 시작해서 현대건설 부장과 상무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건너가 페어레이 디킨스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돌아왔어요. 정주영은 정몽원을 무척 아꼈는데 이유가 여럿 있었습니다. 외모와 성격이 자신과 똑 닮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영어도 잘했으며 자신이 가보지 못한 명문대를 나왔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했죠. 1984년 정몽원은 현대전자 사장이 되면서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건설과 토목 위주였던 현대에서 생소한 전자 분야를 맡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몽원은 반도체 사업에 과감히 도전했고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현대전자를 인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때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죠. 1992년 대선 직후 현대상선 탈세 사건이 터졌고 정몽원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김영삼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오히려 그룹 내에서 동정을 받게 되었어요. 출소 후 정몽원은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회장 등을 맡으며 정몽구를 위협하는 새로운 후계자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현대그룹 안을 긴장시키는 논문 하나가 등장했어요. 미국 MIT의 프랭크 설로웨이 박사가 쓴 장남이 기업 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장남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반면 차남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모험심이 강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현대 기업 경영에는 차남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주영 회장이 이 논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몽원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주영 회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어요. 소문에 따르면 몽자 돌림을 쓰는 아들들과 조카들을 경주, 현대호텔로 불러 모아 정몽구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 안에서는 정몽원의 경영 능력을 더 높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심지어 몽자 돌림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왔죠. 정몽원 대망론이 조금씩 퍼져나가자 현대그룹 고위 임원이 나서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경영 능력만이 그룹 회장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정몽구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형제들이 도와주면 된다는 논리였어요. 정씨 일가의 엄한 가부장 전통 때문에 정몽구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관계자는 현대의 가풍이 워낙 엄격해서 동생이 형을 넘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관계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능력 있는 차남을 세자로 뽑았는데 지금 시대의 가부장 전통만으로 장남이 경영권을 갖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죠.
1997년 3월 정주영 회장은 의미심장한 인사를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매출 20조 원이 넘는 현대종합상사를 정몽원에게 맡긴 것이었어요.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종합상사를 정몽원이 갖게 되자 정몽구 측에서 불만이 나왔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999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몽구가 그룹 회장직에 있었는데도 정몽원도 그룹 회장으로 승격된 것이죠. 이로써 정몽원과 정몽구의 1인자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최악의 경영권 분쟁으로 꼽히는 왕자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정몽구에게는 자동차 부문을, 정몽원에게는 그룹의 핵심인 건설과 전자 부문을 맡긴다는 것이었죠. 당시 현대차의 위상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반면 현대건설과 현대전자는 국내 최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장자이자 아버지를 대신해 옥살이까지 했던 정몽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였어요. 게다가 당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큰 회사 5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현대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2000년 3월 공동회장이었던 정몽구와 정몽원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월 14일 정몽구는 정몽원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정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어요. 이익지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보내버린 것이죠. 이익지는 정주영의 최측근이자 정몽원의 핵심 브레인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인사가 정몽구가 그룹의 금융 부문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어요. 동생 측근을 밀어내려 했다는 것이죠. 이 인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룹 사업본부에는 확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현대증권은 현대상선이 대주주였고 현대상선의 주인은 정몽원이었거든요. 인사권자가 해외에 없는 상황에서 사장 인사가 이뤄진 셈이었죠. 그런데 그룹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있던 정몽원이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며 김재수 위원장에게 인사보리를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익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몽원과 함께 북한의 송호경 부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협상을 하던 중이었다고요. 고려산업개발 회장 발령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몽원은 이를 두고 야엄을 틈탄 쿠데타라며 형 정몽구를 비난했고 정몽구가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왕자의 난 사태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정몽원은 3월 24일 곧바로 아버지 정주영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몽원은 이익지 인사를 없던 일로 만들며 판세를 단숨에 뒤집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몽구를 아예 현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두 형제의 대립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3월 26일 정몽구의 기습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진 것이죠. 이날 오후 조선호텔에서 정몽구의 대리인인 정순원 기획조정실장이 후계구도 번복 성명을 발표했어요. 경영자협의회 의장직에서 정몽구를 면하게 한 건 잘못된 발표라는 것이었습니다. 3월 24일자 발표를 3월 26일자로 취소한다고 했죠. 이 성명이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몽구 측이 공개한 서류에 정주영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혼란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은 도대체 정주영의 진심이 뭐냐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김재수 구조조정본부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죠. 명예회장은 그간 언론 보도를 다 보셨고 걸음만 불편하실 뿐 매우 건강하시며 판단도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형제 간 분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걸 두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현대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정몽구 측 발표 다음 날인 3월 27일 혼란은 일거에 정리되었습니다. 오전에 긴급 소집된 경영자협의회에서 정주영은 다시 정몽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정몽원 측은 이번에는 아예 정주영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앞으로 경영자협의회 의장을 정몽원 단독으로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몽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바쁜 일이 많다. 따라서 정몽원이 단독으로 의장을 해도 문제 없다고 본다. 정몽원 뒤에는 내가 있고 중요한 일은 나와 의논할 테니 걱정 말라. 이로써 정몽구는 아버지로부터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당시 정주영은 정몽구에게 실망해 당장 그룹 회장에서 이름을 빼라고 호통쳤다고 해요. 결국 정몽구는 경영자협의회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몽원과 각 회사가 협조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요. 그룹 회장직을 박탈당한 그날 밤 정몽구는 가까운 경영진 몇 명과 늦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때 정몽구는 울분을 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릴 때 내가 몽원이를 얼마나 귀여워하며 잘 데리고 놀았는데 몽원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정몽원은 현대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몽구 회장은 개인적으로 집안의 장자이자 형이다. 경영권 분쟁은 실무자들이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관계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이 인사가 명예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창업자로서 올바른 조언만 해주시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약 한 달 뒤인 4월 17일 정주영은 정몽원과 이익지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을 정몽원에게 상속하고 현대그룹 경영권도 정몽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익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극비리의 후속 조치가 진행됐고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단이 구성됐다고요. 서울 남부터미널 건너편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작성됐는데 정주영이 두 변호사 앞에서 직접 낭독하고 확인 후 날이 나면서 후계 구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왕자의 난 발생 한 달 만이었죠. 결국 현대의 왕자의 난을 통해 분명해진 건 왕 회장의 말이 곧 법이자 진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몽원은 왕의 뜻에 따라 후계자로 완전히 등극했고 정몽구의 패배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몽구가 오히려 승리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2000년 9월 정몽구는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을 가지고 현대그룹에서 분리해 현대차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권력 다툼에서 진 왕자가 왕국을 떠나는 모습으로 보였죠. 이후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현대건설이 2000년 10월 첫 번째 부도를 맞았고 결국 2001년 8월 채권단 손에 넘어갔어요. 현대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하던 현대전자도 외환위기 때 무리하게 인수한 LG반도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불황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흔들렸고 결국 2001년 채권단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참고로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이 바뀐 현대전자는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어 SK하이닉스라는 새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2001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형제들 간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정몽준도 현대중공업과 조선 분야를 가지고 그룹을 떠났고요. 셋째 정몽근은 현대백화점을, 일곱째 정몽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여덟째 정몽술은 현대기술투자를 각각 가지고 독립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시작된 다툼으로 형제들은 서로 등을 돌린 것이죠. 특히 정몽군은 2003년 3월 청운동 옛집 자택에서 열린 제사에도 아들 정희선만 보내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넷째 정몽우 씨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몽구와 몽원 형제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며 서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몽원이 가장 힘을 쏟았던 대북 사업은 전혀 진전이 없는 막막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고 그룹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북 송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측근이었던 이익지의 증언은 정몽원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결국 2003년 8월 정몽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몽원은 죽기 전 집무실 책상 위에 자신이 쓰던 안경과 시계 그리고 흰 봉투 3통에 담긴 유서를 남겼습니다. 정몽원의 죽음으로 정몽구와 정몽원 형제의 화해는 영원히 이뤄질 수 없게 되었어요. 동생의 죽음 소식이 알려지자 정몽구는 형제들 중 가장 먼저 현대개동사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몽구는 동생과의 앙금을 끝내 풀지 못하고 먼저 보냈다며 몹시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이후 정몽구가 이끄는 현대기아차 주관으로 제사를 진행했고 직접 장례를 챙기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당시 정몽구가 눈물을 닦는 장면이 간간히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경기 하남 선영에서 동생 무덤 주위를 살피다가 주변이 너무 허전하니 소나무를 더 심어야겠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정몽구 회장이 복잡하고 비통한 심정일 것이다. 현대가 이런 비운을 맞게 돼 안타까울 뿐이다. 여섯째 정몽준 의원도 왕자의 난 이후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과거 정몽헌과는 특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둘은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어린 시절 한 방을 쓸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몽준 의원은 이날 울산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 굳은 표정으로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3년 넘게 단절됐던 형제들도 장례식에서만큼은 한자리에 모였죠. 이후에도 현대그룹에는 계속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정몽원이 2003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 부인 현정은이 경영을 맡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KCC 정상영 회장이 옛 현대를 되찾아오겠다며 경영권을 둔 지분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2016년에는 거대 계열사였던 현대상선이 분리되면서 현대는 대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줄었어요. 현재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그룹으로 불릴 만큼 현대엘리베이터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정몽구의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재계 서열 2위와 3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도 꿈꿨던 일관제철소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어요. 2010년 당시 매각 절차를 밟던 현대건설을 인수하고자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대그룹의 뿌리인 현대건설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현대그룹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지위를 잃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 그룹 손에 들어갔어요. 2011년 4월 2일 정몽구는 개동 현대 사옥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회가 무량하다. 11년 만이다. 떠날 때 그는 패배한 왕자였지만 이날 그는 현대그룹 정통을 상징하는 현대건설의 왕으로 돌아온 것이죠. 정몽구가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은 15층 회장 집무실로 과거 아버지 정주영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창덕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집무실은 개동 사옥 내에서도 조망이 가장 좋다고 해요. 정주영 타계 이후 지금까지 비어있던 공간이었는데 왕자의 난에서 승리했던 정몽원도 이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대그룹 회장 집무실은 정주영에서 정몽구로 이어졌어요. 집무실에서 20분쯤 머문 정몽구는 지하 2층 대강당 조회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건설 임직원 670여 명은 그가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섰어요. 정몽구는 준비해간 조회를 읽어 내려갔는데 중간중간 목이 메는지 잠시 끊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의 일원이 되어 함께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과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고 현대그룹을 떠난 지 11년 만에 현대건설을 되찾았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은 한때 재계 1위였던 현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현재는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은 현대그룹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범현대 그룹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죠. 2023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는 세계 2위, 현대중공업은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현대그룹은 중견기업으로 축소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현대그룹 왕자의 난은 한국 대기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